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라디오 전망대 이용선입니다. 물가가 고공행진을 하고 있죠. 그러면서 이른바 대파 논란도 함께 커지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 서초구 하나로마트에서 대파 한 단 가격이 875원이면 합리적이다 라고 했는데 국민이 체감하는 물가와는 거리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됐고요. 대통령 방문 일정에 맞춰서 조작된 것 아니냐라는 이야기까지 나왔습니다. 국민의힘 이수정 후보 한 단이 아니라 한 뿌리를 말한 거라고 발언하면서 대파 논란에 불을 지폈습니다. 이 논란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까지 번졌습니다. MBC가 3일 전만 해도 3배 이상 높은 2,760원이었는데 대통령 방문 이래는 추가 할인이 돼서 875원이 됐다는 취지로 민생 점검보다는 정부 행정 성과만 강조됐다는 비판까지 보도에 실었습니다. 이 보도가 객관성, 사실 보도를 위반했다는 민원이 접수된 겁니다. 대파 논란이 이렇게까지 번질 일인가 싶기도 한데요. 한 가지 명확한 것은 전국 어디에서도 대파 한 단 가격이 몇백 원이었으면 좋겠다는 것, 다른 물가도 이렇게 잡혔으면 좋겠다는 것일 테죠. 그만큼 물가가 많이 올라있다는 이야기일 겁니다. 오늘 라디오 전망대가 준비한 소식입니다. 지역 소식들 뉴스 브리핑 통해서 들어보고요. 매주 화요일 코너 언더독 문화산책 차례로 이어집니다. 잠시 후에 뵙죠. 네, 3월 26일 화요일입니다. 라디오 전망대 시작합니다. 먼저 우리 지역 뉴스 정리해보죠. 뉴스 브리핑 전남일보의 곽지혜 기자와 함께합니다. 전화 연결돼 있어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첫 소식입니다. 고흥을 비롯한 전남 지역 외국인 계절 근로자의 인권 침해 문제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여수 가두리 양식장에서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심각한 인권 침해 사례가 알려지면서 지역 내 논란이 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여수의 한 가두리 양식장에서 이 고용 허가제를 통해 입국한 스리랑카 출신의 한 외국인 노동자를 이 육지가 아닌 바다 위의 바지선 판잣집에서 생활하도록 한 건데요. 이 관할 지청인 여수 고용노동지청의 대처가 도마 위에 오르고 있습니다. 이 지난 2022년 11월부터 이 여수 가두리 양식장에서 일하기 시작한 A씨는 이 근로계약을 맺을 당시 분명 정상적인 숙소나 기숙사를 제공받기로 약속받았었습니다. 하지만 양식장 업주는 일과 시간이 끝난 후에도 이 바지선 위에 마련된 나무 판잣집에서 A씨를 생활하도록 지시했는데요. 이 나무 판잣집이라고 하는 곳이 제대로 된 주방이나 화장실이 없는 것은 물론 이 한겨울에도 따뜻한 물이 나오지 않는 곳이었다고 합니다. 이 바다 위에 있었기 때문에 비가 많이 오거나 바람이 많이 부는 날은 잠조차 제대로 잘 수 없었다고 하는데요. 결국 이곳을 빠져나온 A씨는 스리랑카 공동체 대표의 도움을 받아서 여수 고용노동지청을 찾아 사업장 변경을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예, 그렇군요. 여수 고용노동지청의 대처가 어떻길래 논란이 되고 있는 겁니까? 네, 일단 A씨가 양식장을 빠져나가자 업주는 오히려 사업장을 무단 이탈했다면서 신고를 했다고 합니다. 이 양식장 기계를 고장내놓고 뒤늦게 숙소를 문제 삼아 사업장을 옮기려 한다고 주장한 건데요. 이렇게 주장이 엇갈리자 여수 고용노동지청은 외국인 근로자 권익보호협회를 열었습니다. 이 자리에서도 A씨가 제시한 바다 위의 숙소나 근로계약서와 다른 업무 내용 등은 전혀 확인하려고 하지 않았다는 지적인데요. 결국 당시 협의회는 외국인 노동자의 사업장 무단 이탈이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현장 조사 한 번 없이 양식장 업무 특성상 육지 숙소와 바지선 쉼터를 함께 쓰고 있다는 업주의 주장만 수용된 건데요. 결국 억울하게 고국으로 쫓겨날 처지에 놓인 A씨는 다시 국민권익위에 도움을 청했고 이 권익위 조사가 진행되자 여수고용청에서도 잘못된 판단을 했음을 인정했습니다. 이 A씨의 사업장 변경을 허용하고 양식장 업주의 고용 허가도 취소하기로 했지만 이게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없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예, 참 업주나 브로커들의 문제를 뿌리 뽑지 못하는 상황에서 관할 지청까지 관리 감독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으니까 이 문제가 어떻게 해결되려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추후 대책은 내놨습니까?
네, 이런 사실들이 이제 언론 보도를 통해 알려지자 여수고용청은 급하게 가두리 양식장에 대한 단속을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이 여수 98곳, 고흥 7곳 등 총 105곳에 대한 외국인 근로자 고용 사업장 일제 감독 점검을 4월 30일까지 진행하기로 한 건데요. 이 가용 인력을 총동원해서 외국인 근로자 기숙사 시설 현황과 구체적인 운영 실태를 중점적으로 조사한다는 계획입니다. 이 주거 실태 점검 외에도 기본적인 노동 인권과 근로 기준, 산업 안전 등 노동 관계 관련 준수의 여부에 대해서도 근로감독관과 합동 감독을 진행한다는 방침입니다. 이 점검 결과 정당한 숙소 제공 없이 외국인이 바지선에서 생활하는 등 위반 사항이 알려지면 이 고용 허가 취소와 일정 기간 고용을 제한하는 조치를 취할 예정입니다. 이 임금산업 안전 등 노동관계 법령 위반의 경우도 관련 규정에 따라 조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예, 뭐 이 정도면 단속이나 고용 허가 취소 문제가 아니라 뭐 업주나 지도가 미비한 관할 지청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까지 듭니다. 예, 이런 일이 좀 다시는 안 발생했으면 좋겠는데 지켜볼 대목인 것 같고요. 자,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 볼까요? 네, 지난해 전남 지역 내 학교 폭력이 순천에서 가장 많았던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 전국적으로 학생 수가 감소하고 있는데 오히려 학교 폭력과 소년범은 증가 양상을 보이고 있어서 이 관련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인데요. 이 전남 지역도 상황은 마찬가지입니다. 이 전남 경찰청이 지난해 일어난 학교 폭력 검거 현황과 소년 사건 처리 112 신고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학교 폭력 양상을 분석한 결과 이 지난해 전남에서 학교 폭력으로 검거된 학생은 총 646명이었습니다. 지난 2022년 554명에서 16.6% 정도 증가한 건데요. 지난해 전남에서 검거된 소년범도 2,540명에 달했습니다. 특히 같은 시기 학교폭력 가해자들을 분석한 결과 순천시가 134명으로 전남 22개 시군 중 가장 많았는데요. 이어서 목포시가 123명, 여수시가 87명, 광양시 50명 순으로 뒤따랐습니다. 확실히 학생 수가 많은 1급지인 목포, 여수, 순천에서 가해자 수도 두드러지는 모양새고요. 2급지인 나주, 광양, 고흥, 해남, 무안까지 8개 지역에서 이 학교폭력 가해자의 78%가 붙잡힌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 학교폭력 유형으로는 물리적 폭력이 절반에 달했고 성폭력도 162건으로 많은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이 금품 갈취도 58건으로 세 번째로 높았는데요. 전년도 대비 특히 금품 갈취가 107%나 급증했다고 합니다. 이 학교 폭력이 발생한 장소는 학교 안과 운동장 등 학교 인근이 166건으로 40%에 육박했습니다. 이 전남청은 이번 학교 폭력 현황 및 분석 결과를 토대로 선별적인 예방 활동에 집중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 소식은 광양인데 역시 학교 관련 뉴스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2026년도에 개교될 예정인 광양 황금초중 통합학교 설계 과정에서 운동장 운영 방식을 놓고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광양교육청에 따르면 황금초중 통합학교 운동장은 당초 사전기획 영역에서 학생수 기준 등 관련 기준에 의해 분리된 채 설계됐는데요. 지난 1월에 광양교육지원청이 진행한 통합운영학교 신축 사전기획 용역 보고서를 통해서 이 전남도의회를 중심으로 분리된 운동장 배치에 대한 문제점이 지적되면서 통합운동장 배치를 검토하고 있는 겁니다. 이 문제는 이 소식을 접한 학부모들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는 건데요. 이 당초 설계대로 분리된 운동장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통합운동장의 경우 인프라 공유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고 또 효율적인 관리가 가능하다는 장점도 있지만 이 단점도 명확하기 때문입니다. 일단 교육과정 운영상 차이로 수업 방해가 발생할 수도 있고 또 급별 행사 진행에도 어려움이 따를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고요. 또 체격 차이로 초등학생들이 운동장을 사용하는데 위축될 가능성이 있고 또 학교 폭력으로 연결될 여지까지 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통합운동장안을 제안한 도의원 측은 추가 운동장 부지를 확보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이 통합운동장으로 인프라를 공유하면 트랙이나 잔디 운동장 등 고등학생들이 나은 인프라를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해당안을 제안한 거라고 설명했는데요. 이 학부모들이 직접 선택할 수 있도록 투표 등을 제안했고 아직 결정된 사항은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렇게 운동장 운영을 두고 여러 목소리가 제시되면서 방향교육청은 차후에 학부모 의견 수렴 절차 등을 거쳐서 이 운동장 협회를 확정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정리해보죠. 뉴스브리핑 전남일보의 곽지혜 기자와 함께했어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들의 이야기가 수면 위로 올라옵니다. 탑독이 되는 그날까지 언더독 토론. 매주 화요일 전남 동부권 언더독들의 핫한 토론, 언더독 토론 시간입니다. 이번 주도 두 분과 함께하죠. 한 분씩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상우 전 여수시의원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이상우입니다. 이봉남 순천시의원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순천의 큰딸 이봉남입니다. 예, 근황 여쭙죠. 먼저 이봉남 의원님 어떻게 한 주 지내셨습니까? 네, 저는 지난주 토요일 날 우리 지역에 또 벚꽃 축제가 있었어요. 벚꽃 축제. 예. 벚꽃이 벌써 피었구나. 홍매화 지고 이제 벚꽃이 피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네요. 근데 아직 안 폈거든요. 예, 거의 뭐 4분의 1 정도나 이렇게 피었는데 축제 날짜를 또 잡았잖아요. 그래서 연기할 수가 없어서 축제를 했는데 날씨가 여름 날씨처럼 좋았어요. 네. 그래서 벚꽃은 피지 않았지만 벚꽃 수만큼 주민들이 나오셔가지고 굉장히 프로그램도 풍성했고 다양하게 또 세대별로 많이 나오셔서 많이 즐기는 모습을 좀 봤어요. 그래서 저도 뭐 오전부터 오후까지 있으면서 함께 좀 인사를 나눴고요. 그리고 그날 그 토종종자 모임에서 또 이렇게 그 씨앗 나눔을 또 했어요. 그래서 거기도 좀 다녀왔고요. 그리고 순천에서 지금 이제 그 전국적으로 이제 의료 대란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데 순천에서 순천형 공공 의료 체계를 한번 만들어 보겠다라고 네네. 해서 지난주에 이제 용역 최종 보고를 했는데 제가 좀 다녀왔거든요. 그래서 순천에 지금 뭐 필수 의료를 어떻게 그 체계를 만들 건지 그래서 지금 각급 병원별로 좀 진단을 좀 했고 이후에 뭐 의료재단이라든지 이런 걸 만들어서 한번 지역형을 한번 만들었으면 좋겠다 이런 내용으로 이제 영역 보고가 있었는데 이 내용은 뭐 다음 주에 한번 제가 조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체화되는 대로 예, 말씀 예.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또 바쁘게 한 주를 보내신 것 같은데 이상호님 어떻게 한 주 보내셨어요? 저도 주말에 지금 날씨가 너무 좋아가지고요. 토요일 날 이번에 디오션 CC에서 그 골프 대회 개최하신 거 아시죠? 저는 골프를 안 쳐도 잘 모르겠습니다. 예. 개최했는데 이제 그래서 작년 지금 3회째 대회를 하고 있는데 여수에서도 이런 그 전국적으로 방송되는 이런 그 스포츠가 이렇게 개최된 것도 좀 드문 상황이거든요. 전국 규모의 골프 대회예요? 네, SBS 골프에서 계속 3일 동안 계속 여수를 또 보여주고 또 여수 풍경을 보여주면서 이제 바다를 끼고 있는 골프장이 전국적으로 별로 없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 미래셋이 지금 경도에다가 지금 뭐 세계적인 해양 관광 단지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요즘 보면은 KLPGA가 가장 우리 프로 골프에서 가장 유명하거든요. 여자들 골프 대회 아마 그 정도 대회를 아마 유치해가지고 이제 조만간 이제 경도 다리도 넣을 것이고 또 관광 단지도 될 것인데 그리고 홍보하면은 홍보 효과가 크지 않을까 여수가 그거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뭐 전국 스포츠 대회는 그야말로 뭐 인지도가 있는 거니까 또 특히나 이제 뭐 방송까지 되는 거면 더 이제 있을 수가 있겠죠. 네. 많이 열렸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저도 동의를 합니다. 예. 자, 또 한 주간 또 여러 분야에서 열심히 또 활동을 하고 오신 두 분과 함께 세 가지 주제 나눠볼 텐데 자, 먼저 제가 드릴 주제 꺼내보겠습니다. 최근에 현대제철 산해하청 근로자들을 원청이 직접 고용한 근로자로 인정해야 한다라는 대법 판결이 있었습니다. 11년의 소송을 제기했고 13년 만에 결과를 받아 안았는데 이번 판결 어떻게 보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먼저 이봉남 의원께 드릴까요? 예. 13년이잖아요. 굉장히 10년이 넘게 우리 현대제철 비정규직 또 지회에서 굉장히 오랫동안 투쟁을 했고 또 마음고생도 많았잖아요. 예. 어쨌든 13년 만에 이렇게 대법원에서 그 원청이 직접 고용한 근로자를 인정해야 된다라고 하는 판결이 난 것을 정말 환영을 합니다. 다만 그 노동자들 이 소를 제기했던 노동자들이 전체가 다 좀 제기한 거는 아니잖아요. 일부 한 150여 명 맞아요. 정도 제기를 지금 해서 승소 판결이 났는데 이후에 좀 다른 또 노동자들도 아마 이제 이런 절차를 좀 거칠지 이제 모르겠습니다만은 앞으로도
이 유사한 일들이 좀 계속 일어날 것 같은데 조금 더 현대제철에서 다른 그대로 좀 판결 난대로 받아줬으면 좋겠다.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실 것 같습니다. 네. 뭐 그 다음 이야기는 이제 다음 추후에 한 2, 3분 뒤에 여쭤보는 것으로 하고 먼저 이상호님의 총평을 좀 들어봐야겠습니다. 이게 지금 현대제철이 그 A사라는 하청업체를 만들어서 이분들에게 직접 근로 감독을 하면서 이런 하는 행태가 법원에서 이걸 파견 근로로 인정을 한 거죠. 예. 본인들은 이제 하청업체를 놓고 했기 때문에 본인들로 관계없다고 이야기하는데, 그러니까 불법 파견이라는 것을 이제 인정한 것이죠. 예, 이게 파견, 저도 예전에 파견 근로업 한번 해봤었거든요. 이게 파견 근로업이란 게 2년간의 고용을 유지해주면서 이분들이 그 업이 끝나면은 바로 고용 승계를 통해서 정규직화 시키는 게 법의 취지입니다. 고용 안전하고 복리 증진을 위한 법인데 이 법 자체를 악용을 하는 거죠, 대기업들이. 예. 그래서 이번에 현대제철에서 이런 사례가 13년 만에 난 것도 참 웃긴 일이죠. 이 정도면 한 3, 4년 만에 결론이 났어야 되는데, 그리고 또 더 아쉬운 것은 21년 2월에 고용노동부에서 이 부당 형태이기 때문에 거의 정규직으로 고용을 해라고 이리 업무 지침을 내렸더만요. 했는데 그것마저도 이행하지 않으면서 결국은 또 이것도 수사 중에 있는 상황이 되고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게 파견 근로업을 통해 가지고 본인들은 결국은 이제 많은 이득을 보려고 하는 거죠. 급여의 차이가 많이 나니까요. 정규직에 비해서 한 50%, 60%의 급여를 통해서 이분들에게 계속 고용을 통해서 이제 그 이득을 이제 대기업에 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좀 이 비정규직 근로자들을 위한 생활 안정을 위해서라도 그 대기업들이 좀 솔선수범하는 모습이 보여야 될 것 같다. 이 총평하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봉남 의원님의 바람과는 달리 길었던 법적 다툼이 이제 끝났나 싶었는데 현대제철이 자회사 설립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자회사 설립해서 채용하겠다 이렇게 밝히면서 또 다른 법적 분쟁이 시작될 여지를 남겨놓고 있습니다. 우려가 나오고 있는데 자회사를 세워서 문제 해결에 나서겠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이봉남 의원님 어떤 의견 주고 싶으십니까? 이건 아까도 이제 말씀드렸는데 또 다른 어떤 분쟁으로 저는 또 이어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제가 좀 확인해 보니까 이미 고용 모집을 좀 했다라고 하던데 하고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오랫동안 어떤 투쟁을 하고 소송을 통해서 또 대법원 판결까지 나는 결과까지 얻었는데도 불구하고 인정을 또 안 하고 또 다른 어떤 분란을 일으키려고 또 현대제철에서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자회사를 세워서 문제 해결하는 것이 다가 아니라 기존에 지금 판결이 났던 것처럼 좀 정규직화를 좀 하고 이 부분 자체에서는 좀 시도를 좀 많이 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되네요. 이상호 의원께 드리겠습니다. 이게 결국은 이제 자회사를 통해서 법적인 문제를 피해가겠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자회사를 통한 것도 결국은 이제 현대제철의 자회사인 겁니다. 일반 하청업체가 아니고. 그러니까 아마 그분들이 받은 급여는 지금 현대제철의 근로자에 비해서 한 80에서 90% 정도의 급여나 복지 혜택을 받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회사는 원청보다는 조금 덜 줄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아마 그것 생각하면 어차피 다행인 거죠. 결국은 이제 현대제철은 이런 고용을 채택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계속 대기업들은 이런 말을 많이 하잖아요. 노동의 유연성을 좀 보장해주라. 다양한 근로 형태를 인정을 해주라. 하지만 또 근로자들은 뭐 총수의 경영권 승계나 또 경영의 투명성 먼저 확보해주라. 이런 식으로 대립하는 관계 아니겠습니까? 근데 저는 이제 이런 비정규직 근로자나 근로자들도 어느 한 가정의 가장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분들의 생활 안정이 돼야 되거든요. 이걸 법으로 강제하든 기업 스스로 나서서 해결하든 이런 부분이 또 노사가 좀 상생하는 모습을 보이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봉남 의원께 요거 하나 여쭤보고 싶은데 순천에는 이제 현대제철 아니겠습니까? 정치권 안에서 혹은 또 총선 시즌이니까 관련된 이야기나 움직임이 나올 여지는 있을까요? 이번에 현대제철 사내 하청 근로자들 이 투쟁과 관련해서 순천 지역에 있는 또 시민사회 단체와 또 여러 걱정하는 또 단위에서 함께 사실은 참여를 좀 했었거든요. 이제 물론 이제 이 사내하청 지회에서 비정규직 지회에서 더 많은 어떤 움직임을 보여주셨지만 여기에 본인들만 가지고는 또 안 되기 때문에 우리 또 지역에서
사실 좀 힘을 좀 보태기는 했습니다. 이제 밈이 얼마만큼 그게 많은 또 도움이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이제 같이 힘을 좀 보탰고 이번에 이제 대법원 판결 날 때도 어쨌든 이제 그 부분에 있어서는 함께 좀 환영을 하는 또 어떤 이런 또 입장도 좀 표명을 했는데 지금 시기가 또 총선 시기이고 또 지역의 이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또 장기적으로 또 가면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 시기에 총선 출마한 후보자들이 함께 노력하고 지역에 좀 노동 문제, 노동 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데 함께 노력하겠다라고 하는 상생 협력 또 협약 이런 부분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 정도로 제가 드린 주제 마무리하고요. 잠시 전하는 말씀 광고 듣고 와서 두 분 언더독 패널들의 주제로 돌아오겠습니다. MBC 라디오 젊고 당찬 시사 생활밀착 뉴스 이용선의 라디오 전망대. 여수 MBC 라디오 전망대 함께하고 계십니다. 매주 화요일 코너 언더독 오늘 두 분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이봉남 순천시의원, 이상우 전 여수시의원 두 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두 분의 주제로 바로 들어가죠. 먼저 여수로 가겠습니다. 자, 이상우 의원님 어떤 주제 꺼내시겠습니까? 그 여수 중림지구의 그 전남개발공사와 현대건설이 함께 국민주택 1,000세대 그리고 민영주택 300세대 등 약 1,300세대를 분양한다고 합니다. 그 위택지는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기에 최근에 전남도에서 분양가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평당 약 1,470만 원 정도를 상한가로 제시하였다고 합니다. 그렇게 된다면 32평 국민주택의 경우 확장비를 포함한다면 분양가가 약 5억 원 정도 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그러면 여수 지역에서 무주택자를 위한 아파트 분양가로서 5억 원이 적정한지를 오늘 한번 얘기해 볼까 합니다. 당연히 적정하지 않겠죠. 그렇죠. 여수에서 분양가 5억이라는 말은 처음 듣는 것 같은데요. 이거 지금 중림 택지 지구가 공공개발을 위한 택지 지역이기 때문에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는 택지예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1,000세대는 무주택자를 위한 그 분양이더라고요. 그래서 조건이 다 있습니다. 예. 300세대는 일반 분양으로서 아마 현대건설이 분양하는 것 같고요. 아. 그래서 이 사업의 시행사가 전남개발공사하고 현대건설입니다. 예. 그리고 시공사는 현대건설이고요. 이런 구조로 돼 있는데 과연 1,470만 원이 적정한 가격인가? 지금 현재 지난 한 2년 동안 그 아파트 값이 급등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거품이 많이 꼈는데 지금 그 거품이 빠지고 있는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아파트가 신규 아파트 예전에 이제 분양했던 신규 아파트 가격이 4억대 정도로 안정화돼 4억대도 비싼 금액이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1,470만 원이라면은 약 5억 정도의 무주택자를 위한 분양가를 제시했는데 아마 아직 확정된 금액은 아닙니다. 아마 1,450만 원 정도에서 결정을 하겠죠. 현대건설이나 전남개발공사에서요. 저는 근본적으로 이 공공성을 가진 지금 개발공사 아니겠습니까? 전남도가 가지고 지분을 갖고 있는 100% 지분을 갖고 있는 이런 분들은 차라리 그 무주택자가 적정한 분양가를 통해서 뭐 3억 5천대나 분양을 통해서 그 아파트가 다음에 5억까지 올라간다면은 그 차액을 그 무주택자가 그걸 가져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결국은 이 5억이라는 분양을 통해서 본인들이 그 금액을 가져간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 분양가 책정할 때 그 뭡니까 그 표준 건축비가 있습니다. 예. 그게 지금 뭐 인건비도 많이 올랐고 자재비도 많이 자재비가 올라서 많이 올랐다면서요? 평당 672만 원으로 책정돼 있더라고요. 아. 현재 지금 공공 표준 건축비가요. 예. 근데 실질적으로 이 금액이 건설사로 내려가면은 거의 450에서 500 정도에 충분하게 발주 내리고 또 그 금액에서 더 금액을 낮아서 하청업체에 넘겨준 이런 구조거든요. 아, 원래는 650도 아닌데 650이 원가라고 이야기는 한다라는 말씀이시죠. 670을 원가로 이야기하고 표준 670을. 예. 근데 건설사 실행가는 별도로 또 잡혀 있거든요. 예. 그 금액이 한 70% 60%? 그럼 그게 한 450 정도 되거든요. 거기서 또 밑에 하청업체로 또 내려주는 구조 아니겠습니까? 건설업 구조가. 그렇게 해서 나온 마진을 건설사나 이런 공사 지금 얘기 많이 건설사가 사기업에 끼어서 말을 못 하겠는데 전남개발공사가 공사가 주도를 끼어 있지 하는 거니까. 않습니까? 아니 근데 그 670이라는 것도 뭐 회사 차원의 이야기를 들어봐야겠습니다만 1,470과 이게 800만 원 차이가 나는 거잖아요. 아니요. 거기에 이제 택지비가 빠져 있는 거죠. 택지비가 빠져 있는 거구나. 또 업무 비용도 빠져 있고 이제 다 해서 1,470으로 결정이 됐는데 예. 이게 저는 이제 이걸 비유하면은 지금 뭐 주류 가격이 저희들이 뭐 100원에서 150원 올리면은 음식점에서 1,000원을 올려버리지 1,000원 않습니까? 올리고. 예.
이런 구조와 똑같다는 구조로 보고 있습니다. 적정한 가격을 올려줘야 되는데 300원대, 500원대 뭐 요즘 다 카드로 계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최근에 분양한 다른 아파트와 비교해도 이번에 책정된 1,470은 과하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너무 과하다. 너무 과하다. 예. 이봉남 의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얼마가 적정하다고 생각하세요? 어, 금액으로 딱 측정할 수가 이거는 있을까요? 지금 분양가 상한제에서 1,470만 원 저기 정했다라고 지금 저도 기사를 봤거든요. 네. 근데 지금 이게 공공 분양이잖아요. 예. 이게 민간 분양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공공 분양은 공공기관 등이 이제 공공의 목적으로 그 주택 분양, 그 공공 분양 다양한 형태의 주택을 저렴한 가격에 어떻게 보면 이제 저소득층이라든지 사회적 약자를 위해서 공급하는 게 지금 중점을 두는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공공 분야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그 이상 의원님께서 전 의원님께서 설명을 잘 해주셨는데 이 공공 분양이라고 하는 데에 초점을 둬야 된다. 그래서 1,470만 원이라고 하는 분양가 지금 상한제 심의에서 나온 액수가 너무 과하다. 저도 너무 과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다시 이렇게 조정이 된다라고 하면 훨씬 더 저는 좀 낮춰줘야 된다고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니까 이 분양의 어떤 그 형태가 어떤 거냐를 봐야죠. 이거는 공공 분양이기 때문에 공공의 목적에 맞게끔 분양가가 좀 낮춰져서 공급되어야 한다는 부분에 강조를 좀 하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것과는 또 같이 생각해 볼 만한 여지가 있는 것이 그 여순광 지역의 부동산 분양 상황이 심상치가 않아요. 뭐 열면은 분양이 완전히 안 되고 있다라는 걸로 이제 전해드렸거든요. 이 상황까지 좀 염두에 두고 우려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이상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가격도 가격인데 현대건설 쪽에 짓고 있는 중림지역도 앞으로 4,000세대가 지금 대기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우리 저 소재지구 택지 개발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도 3,000세대가 분양을 대기하고 있거든요. 근데 여수시 입장으로 봤을 때는 지금 인구 유입이 전혀 안 되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도시에서 그 지역계에서 지역으로 계속 이동하는 과정을 거치고 있거든요. 원도심에서 여서문수, 결국 여서문수에서 웅천, 결국은 다음에는 이제 웅천 지역도 살기 좋은 지역으로 지금 우리 시민들은 꼽고 있는데 거기에 있는 임대 아파트 거주자들이 결국은 또 중림 지역으로 넘어가는 예. 이런 악순환되면서 도시 공동화 현상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다. 그래서 좀 택지 개발도 중요하지만 신규 아파트 분양 관련해서도 시가 좀 조절할 필요가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작년에 주상복합에서 막 1,500, 1,600대 고분양가로 분양했는데 아마 저조하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예. 그래서 제발 좀 실수요자가 피부에 와닿는 분양가를 통해 가지고 실소유자나 사업주나 이분들 서로 윈윈 할 수 있는 이런 좀 분양 시장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봉남 의원님 뭐 덧붙일 말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수 주제 이 정도로 마무리하고요. 자, 마지막 순천으로 가겠습니다. 어떤 주제 꺼내시겠습니까, 이봉남 의원님? 혹시 두 분 농사 지으세요? 농사요? 네. 농사 안 제가 지으시죠? 제일 약한 부분입니다. 저도 뭐 텃밭은 따로 없어서. 예. 예. 제가 그 한 주간의 활동에서 토종 그 종자 말씀하셨죠. 예, 토종 씨앗 모임 그 절기장터에 다녀왔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네. 순천에서는 그 토종 농산물을 보존하고 육성하는 이런 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어요. 2019년에 순천시 토종 농산물 보존 육성에 관한 조례가 2018년에 지금 만들어져 가지고 지금 한 5년, 6년 이렇게 시행 중인데 주 내용은 뭐냐면 지금 저희가 종자를 전부 이렇게 그 종자 회사에서 사 와서 파종해서 키우고 있잖아요. 재배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토종 종자는 그동안에 우리나라에 좀 이렇게 적응하면서 그동안에 많이 사라졌었거든요. 그래서 이 순천시에서는 이 조례를 그 민간 모임에서 적극적으로 제안을 해가지고 이 토종 씨앗을 좀 보존해야 된다라고 하는 차원에서 조례를 만들었는데 예. 이걸 만들어서 전수조사를 했어요. 한 3년 정도, 2, 3년 정도 전수조사를 해가지고 여기에서 발굴된 이 종자들을 계속적으로 또 최종포도 운영하고 증식포도 운영을 해서 모아진 씨앗들을 또 봄철에는 나누고 또 겨울철에는 함께 이것을 또 팔기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토종 씨앗 보존 또 육성 사업을 하고 있어서 오늘 좀 전해드릴까 하고 주제로 잡았습니다. 예. 토종 종자는 뭐 종류나 뭐 양이 얼마나 되는지 잘 모르겠거든요. 어떤 품목들이 있는지 뭐 이런 것도 좀 궁금하기도 하고요. 네.
2018년부터 한 2년간 우리 그 토종 씨앗 모임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토종 씨앗 모임하고 순천시에서 시골 지역의 각 농가를 방문하고 또 순천의 뭐 웃장이나 아랫장 이렇게 재래시장 방문을 다 했어요. 다 해가지고 토종 씨앗이라고 수집된 게 한 406종 정도. 이렇게 종류가 406 예, 종류. 예. 와. 예, 이제 씨앗은 엄청 많은데 씨앗 종류는 많은데 예. 이 씨앗이 토종 종자인 것 같다. 또 이게 바로 본인들이 이렇게 확인하기가 힘들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전국에 이 그 토종 종자인지 아닌지를 조금 같이 연구하는 이런 또 모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모임과 함께 토종 종자 유무를 좀 따져서 채취를 하고 보니까 한 400종이 좀 넘더라고요. 근데 이제 토종 종자가 순천에만 딱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순천에서 그러니까 순천에만 있는 토종 종자라고 보여지는 게 한 몇 종이 좀 있어요. 요즘 대파로 굉장히 사회적으로 좀 논란이 많잖아요. 870원 됐다. 예. 근데 이 순천에서 찾은 토종 종자 중에 동파라고 있습니다. 동파. 예, 이게 지금 파는 씨앗으로 이렇게 뿌려가지고 이게 우리가 번식을 하는데 이 순천에서 찾은 토종 종자 중에 동파라고 하는 거는 뿌리로 이렇게 분열을 한대요. 그래서 뭐 쪽파 동파라든지 그래서 찌즌파라고 시골에서는 얘기를 하는데 이게 하나 좀 나왔고요. 또 각근동부라고 해서 주암에서 지금 많이 지금 조금 재배를 하는데 네. 긴 동부가 나왔어요. 각근동부하고 또 육질보리라든지 밀 이런 부분들이 순천에서 좀 특색 있게 순천 토종 종자로 전체 조사를 했을 때 나왔던 품종 중에 하나고 특히 다른 지역보다 감자나 고구마, 토란이 토종 종류가 굉장히 많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토종 그때 이 조사됐던 이 씨앗들을 우리 토종 종자 전시관이 있거든요. 순천에. 혁신농업센터에다가 이 전시를 좀 해놨는데요. 거기다가 지금 전시를 해놓고 계속적으로 또 심고 채취하고 또 나누고 다시 이렇게 보관하고 이러는 활동들을 계속적으로 지금 하고 있어요. 예. 뭐 무역 자유화 되면서 뭐 농산물도 활발하게 이제 서로 주고받으면서 진짜 그야말로 우리의 것을 찾기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 토종 종자를 지키자라는 순천시의 노력이 이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떤 말씀 주고 싶으세요, 이상무원님? 여수시도 그 토종 농산물 관련 조례가 있는데요. 이게 네. 19년 8월달에 진행됐더라고요. 19년 8월요. 예, 제가 시원할 때 진행됐는데 모르셨네요. 예, 오늘. 예. 이봉란 의원님이 이 주제를 말씀했을 때 정말 생소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물어봤더만 여수시도 토종 생산물 10가지를 또 지정을 해놓으셨더라고요. 뭐 토란, 메밀, 율무 관련해가지고 이거 관련해서 뭐 헥타당 50만 원, 뭐 최대 250만 원 지원을 해주는. 예, 이 지원을 해준다. 이 사업까지만 제가 알았고 오늘은 좀 나오면서 제가 좀 공부 좀 해보려고 네. 좀 들어보려고 이봉란 의원님 도대체 무슨 말씀하시는가 들어보려고 오늘 나왔습니다. 예. 그렇습니까? 예, 사실 굉장히 생소하죠. 토종 종자하면 우리가 농사를 지어도 토종은 뭐 수확이 많이 안 된다, 아니면 뭐 농사 짓기가 어렵다 이래가지고 잘 안 하려고 하는데 그것도 그렇고 아니 네. 뭐가 좋길래 토종 종자를 지켜야 돼라는 말씀도 하실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실제 이 토종 종자로 농사를 짓고 있는 이 최정포를 지금 계속 증식하는 농부들이 계신단 말이에요. 예. 근데 그렇게 양이 적은 것도 아니고 농사 짓기도 어렵지도 않대요. 네, 그리고 맛도 좋아요. 옥수수 또 뭐 배추 뭐 이렇게 해서 저도 이 모임에서 토종 씨앗 모임에서 매번 절기장을 해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춘분이었잖아요. 지난주가. 예. 그래서 이번에 춘분 절기장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올해 파종할 씨앗들을 토종 씨앗들을 나눔을 한 거죠. 흥미롭네요. 그렇죠. 예. 그리고 여기서 나온 수소부금이라고 해서 이 토종 어떤 그 작물을 가지고 전을 붙여서 네. 함께 먹어보면 일반 전하고도 맛도 틀리고 달라요. 예, 그래서 고생하고 먹어서 더 맛있는 건 아닌가요? 그럴 수도 있어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토종 종자는 수확도 작고 짓기도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가 않다. 그것도 편견이다. 그렇죠. 예. 그래서 많이 좀 이렇게 홍보가 되고 토종 그 농사가 많이 이렇게 좀 확장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항상 갖게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뭐 덧붙일 말씀 더 있으십니까, 이봉남 예. 의원님? 그래서 지금 순천에서 이게 한 5, 6년 동안 의욕적으로 하고 있는 부분이 조금 더 확장이 되려면
최종포 그러니까 심어서 갖고 와가지고 채취해가지고 보관하는 이런 지금 작업들이 일련의 작업들이 기후라든지 어떤 토양에 따라서 다 틀리거든요. 그렇죠. 그렇겠어요. 그래서 여름에 특히 이거를 이제 가을철에 수확하려면 제대로 이렇게 재배가 돼야 되는데 이 하우스형 최종포도 좀 필요한 것 같고요. 사실은 시설 환경적인 부분들. 그렇죠. 예. 그리고 이 토종 농사를 짓는 농부들에게 여러 가지 좀 자재대라든지 이런 부분에 좀 지원도 조금 더 많아야 될 것 같고 예. 이제 궁극적으로는 지금 순천에서 롯골푸드를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롯골푸드 안에 토종과 관련된 여러 가지 그 우리 농산물이 함께 좀 판매가 되고 홍보가 되는 이런 조금 더 적극적인 어떤 정책 추진이 좀 필요하겠다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정도로 이번 주 언더독 토론은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상우 전 여수시의원, 이봉남 순천시의원 두 분과 함께했어요. 두 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라디오 전망대 문화 산책. 네, 문화 산책 시간입니다. 김지연 리포터 나와 계세요.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이번 주는 어떤 문화 예술인 만나고 오셨습니까? 네, 시인이자 낭송가 또 동시 작가로 활동하고 있는 우동식 시인 만나봤습니다. 예. 여수의 문화와 환경 또 역사까지 시에 담아내고 자신의 인생을 시로 풀어내고 있는데요. 개간 동시 먹는 달팽이의 신인상을 수상한 소식까지 담아봤습니다. 우동식 시인 만나보시죠. 안녕하세요. 여수에서 활동하고 있는 우동식입니다. 시인이고요. 시낭송가이고요. 또 동시 작가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만나 뵙게 되어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주로 이제 문학 활동을 하고 있는데 여수 작가회에서 그 회장 일을 맡고 있고 또 갈무리 문학회 그리고 여수 물꽃이 낭송회 달샘 동시문학회에서 주로 창작 활동을 하고 있고 또 신앙송 보급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수상한 경험들도 많으시더라고요. 예, 재능 신앙송회에서 활동했는데 이제 재능 신앙송회가 우리나라에서 가장 이제 권위 있고 전통 있는 그런 신앙송회이거든요.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그때 이제 저 본선대회가 있었는데 그때 신앙송가가 되었습니다. 거기서 상을 받아야 시낭송가가 되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아, 그 전까지는 그럼 시낭송하는 그냥 취미 생활하시는 분인 거예요. 그러면 신앙송인이고 그 이제 자격증을 받아야만 신앙송가가 되는 거예요. 전남 동북권에서는 1호였어요. 그리고 전남 동북권에도 10명 이하로 신앙송가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예. 그 어떤 차이가 있어서 그 시낭송의 매력이 있는 걸까요? 시낭송은 아무래도 시를 이제 전체 외워서 해야 되는데 시 한 편을 갖다 뭐 1000번 정도 그렇게 읽고 외우고 낭송하고 시에 대해서 완전히 체질화되고 내면화돼 가지고 밖으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더 시를 잘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고 듣는 사람이 더 감동을 받을 수가 있는 것이죠. 시집을 벌써 3시집까지 나온 상태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어떤 시집을 통해서 내가 또 어떻게 변해가고 있는지도 2015년도에 이제 첫 시집을 냈어요. 그때 이제 제목이 바람평설이고 리토피아에서 냈는데 그 첫 시집이 세종문학 나눔 도서로 선정이 되었어요. 아주 엄청난 저에게는 개인적인 영광이었는데 이 시집은 거의 여수 문화라든지 여수의 관광이라든지 여수의 환경에 대해서 총론적인 시집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시집에는 이제 겨울은행나무의 발목법인데 이것은 이제 강론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수의 맛이라든지 여수의 섬이라든지 여수의 뭐 터라든지 이런 것을 주제별로 1부, 2부, 3부, 4부로 나눴어요. 근데 이제 제 3시집은 이제 여수 동백의 노래인데 역사적인 사건을 갖다가 총체적으로 다룬 그런 시집이 이제 제 3시집으로 여수 동백의 노래였죠. 그 여순 동백의 노래에서 소개해드릴 시가 여순 동백의 언어라는 시예요. 그래서 노래로도 만들어졌고 여수의 나무가 그 동백나무잖아요. 여수의 꽃도 동백꽃이죠. 여수 오동도에 지금 동백꽃이 한참 피고 있습니다. 이 표지가 그 오동도에서 찍은 사진이에요. 오동도에 탁 동백을 탁 보는 순간
눈동자 같이 보였어요. 눈동자. 근데 그 눈동자가 아들을 잃고 남편을 잃고 부모를 잃고 뚫어지게 쳐다보는 그런 눈같이 핏발이 서 있는 눈같이 동백이 보였어요. 또 이렇게 올라가다 보니까 그 동백은 입술같이 보였어요. 입술. 동백은 이제 공중에서도 한번 피고 땅에 떨어져서도 한번 핀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통째로 떨어져 가지고 있는 그 모습들이 젊음을 다하지 못하고 목숨이 이제 뚝뚝 떨어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가지고 이 시를 창작하게 되었어요. 여순 동백의 언어. 여순 동백은 눈동자다. 수없이 수도 없이 동그랗게 눈을 뜨고 주시하는 눈동자다. 아들을 잃고 남편을 잃고 부모를 잃고 뚫어지게 쳐다보는 눈. 벌겋다 못해 핏발이 섰다. 여순 동백은 입술이다. 아직 다물지 못한 잎들이 붉게 살아나. 우리가 무슨 죄냐? 우리가 무슨 죄냐? 한겨울을 피운다. 한겨울을 꽃 피운다. 여순 동백은 저항의 촛불이다. 온몸 비틀어 꿈틀꿈틀 깨어난 자들의 처절한 손짓 발짓으로 적폐를 부수뜨리려 했다. 못하고 있어. 못하고 있어. 할 일 많고 갈 길 먼데 뭐하고 있느냐고 채찍이 가한다. 깨어난 영혼들이 나를 둘러친다. 한창일 때 툭 떨어져 바닥에서 또 피어나는 여순 동백의 언어. 뜨겁다. 뜨겁다 못해 스스로 불빛이 되어 망망대해를 밝히다가 밑바닥에까지 온통 불을 지펴 시대의 적폐를 또 태운다. 한겨울 건너 봄을 피운다. 우동식 시인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운이 좋았다고 할 수도 있고 또 필연적으로 제가 지리산 밑에 살았기 때문에 여순 사건과 6.25로 이어지면서 그 피해자들의 현황을 잘 알고 있고 예비군 중대장을 하면서 그 14연대 월호동 지역에서 저 근무한 경험이 있고 또 예비군 훈련장도 요 여순 사건 그 위령비가 있는 그 지역에 위치해서 접근성이 좋았고 또 처갓집도 전남 구례에 있는데 대표적인 그 피해 지역이기도 하고 또 항쟁 지역이기도 하기 때문에 현장 제가 답사를 다 할 수가 있었고요. 그래서 여순 그 동백의 노래 이것이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여순 사건을 배경부터 그리고 발단 전개 절정 결말 그 이후까지 최초의 시집이에요. 이것을 내놓고 이제 송수건 문학상 남도 시인상을 받게 되었어요. 그 보람이 아주 컸었습니다. 굉장히 많은 발자취를 그리고 많은 주제들을 찾아내고 여수의 이야기를 풀어내고 계세요. 예. 또 새롭게 동시로 이제 시선을 딱 돌리셨어요. 보면은 좀 우락부락하게 군인이 시를 쓰느냐 또 군인이 신앙송을 하느냐 신긴 것 같지 않게 동시를 쓰느냐 이런 질문들을 많이 사실상 받아요. 여수에는 동시문학회가 예전에는 잘 활동을 했었다고 그래요. 근데 지금은 하나도 없어요. 어린이들을 위한 또 청소년들을 위한 그런 시를 쓰고 그를 보고받는 그런 단체가 있어야 되겠다. 필요성에 해가지고 달샘 동시문학회라고 올해부터 이제 정식으로 그 출범을 하고요. 저는 밥상 차리는 걸 좋아하는 것 같아요. 이 상을 차려놓으면은 사람들이 맛있게 먹고 밥상 공덕치를 올려가지고 같이 행복해하는 모습들이 좋은 것 같아요. 동시가 제가 써보니까
시보다 사실 어려웠기는 해요. 왜냐하면 시는 이제 좀 문학성과 예술성을 중요시한다면은 동시는 이제 동심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게 너무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시 공부를 15년 이상 했는데도 동시 공부를 지금 다시 다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탄생한 시가 우리 동네라는 시입니다. 예, 행복한 우리 동네의 모습을 이제 이렇게 그려놓은 것입니다. 예. 우리 동네 우동식 삼거리 미용실은 예쁘데이 학교와 떡볶이집은 맛있데이 시장통 원조 식당은 진짜 데이 골목길 치킨집은 꼬꼬닥데이 우리 동네 사람들은 날마다 신난데이. 이제 작가의 회장으로서 이제 작품으로 우리는 사회에 참여해야 되기 때문에 시대적인 문제를 작품으로 이렇게 형상화해서 작품으로 영향력을 좀 행사해야 되겠다. 그건 제 개인적인 소신이기도 하고 우리 작가의 사명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 개인적으로는 올해 이제 동시집이 나올 거예요. 전남문화재단에서도 예산을 받았고요. 그래서 한 8월 이전에 아마 개인 동시집이 나올 것 같고 지금 계속 산을 다니고 있는데 여수의 산을 전국적으로 시로서 한번 홍보를 해보려고 합니다. 또 섬에 가는 것도 2026년에 섬박람회가 있으니까 섬에 관한 시집을 만들기 위해서 지금 노력하고 있는데 여수 섬에 관한 좋은 시집이 이제 또 2026년까지 좀 나오기를 바라고요. 군생활 예비군 중대장을 하고 있는데 퇴직이 한 몇 년 안 남았어요. 그래서 입대서부터 퇴직할 때까지 군대 생활을 또 시로 이렇게 창작해 보려고 지금 자료를 준비 중에 있어요. 시를 안 만났으면 어떻게 사실 뻔했어요? 사실상 그런 질문도 받고 또 저희 가족도 그런 이야기를 해요. 시가 하나의 제 인생의 삶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처럼 살고 싶고 또 삶이 또 시가 되었으면 좋겠고 그것이 저의 이제 좌우명이기도 합니다. 사소한 것, 작은 것, 주변적인 것 그리고 그때그때의 상황들을 시적으로 잘 형상화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보급을 하고 그것이 또 삶에 조금이라도 영향력을 미친다면은 성공한 것이 아닌가. 그것이 보람이고 그것이 우리 창작의 기쁨인 것 같아요. 그래서 좋아서 하는 겁니다. 즐거웠어, 그냥 행복했어요. 네, 3월 26일 화요일 라디오 전망대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비가 오락가락하면서 더운 듯 추운 듯한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럴 때 감기 걸리기 딱 좋으니까요. 건강관리 잘 하셔야 되겠습니다. 내일 저녁 6시 5분에 다시 찾아뵙죠. 이용선이었습니다.